미래의 부와 기회를 선점하는 7대 메가트렌드, 메타버스의 시대. 이시한 지음, 다산북스 출판. 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메타버스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이나 책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하게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싶다면 이번 책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메타버스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메타버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을 먼저 읽고 그 후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1강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골든타임이 왔다. 거기 안에 있는 제1장 메타버스 도대체 뭔가요? 포털 사이트에서 메타버스를 검색하면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언론, 출판 등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메타버스를 다루는 기사들은 메타버스란 하면서 위의 정의를 소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메타버스라는 말이 대중에게는 아직도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이 정의를 워낙에 자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심코 메타버스를 단순히 가상현실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가상현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의 세계를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죠. 그렇게 보면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한 가지 지류일 수는 있어도 메타버스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앞서 말한 흔한 정의, 즉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메타를 가상의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메타는 무엇 사이에 무엇 후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에서 유래한 접두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메타를 가상이 아니라 더 높은 초월한 상위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메타인지는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인식의 상위에 존재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메타의 본래 용법으로 메타버스를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는 유니버스들의 유니버스, 세계관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니버스를 초월한 상위 개념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유니버스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의 엄밀한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 학문적인 연구에서 나온 개념어가 아니라 1992년 닐 스티븐슨이 쓴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과학이나 기술 용어가 SF 소설에서 연유한 게 처음이 아니죠. 로봇도 1920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인 카렐 차페크가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란 희곡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학문적 태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대중문화나 대중의 사용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메타버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메타버스는 모든 가상세계와 증강현실, 인터넷의 결합을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가상 공간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집단적 가상 공유 공간이다. 여기서도 메타를 무엇무엇에 넘어, 비욘드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메타버스를 가상현실 정도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이런 정의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눈에 띄게 축소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확장성,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를 자칫 놓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3차원의 가상현실 정도로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두 가지로만 나누게 되거든요. 다양한 차원의 유니버스가 있어도 그것들은 그냥 모두 현실이 아닌 것들로 수렴하게 됩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구분은 현실과 비현실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불러오는 거죠. 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구분은 현실 중심의 사고방식이 될 것입니다. 현실 그리고 현실은 아니지만 매우 현실 같은 유사현실의 이분법적인 구성은 역설적으로 현실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 현실이 아닌 것들에 여러 유니버스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메타를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 역시 하나의 유니버스인 셈이고 현실과 등위의 유니버스가 디지털 세상에 여러 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에 메타버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실은 여러 유니버스 중 하나에 불과하겠네요. 이렇게 다른 유니버스들이 현실과 동등한 위치여야 우리의 삶과 놀이가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포함한 여러 유니버스를 포괄하는 초월적인 개념이 메타버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유니버스는 무수히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유니버스들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동등한 유니버스가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유니버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장자의 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 짧게 읽어드릴게요. 장자는 중국의 도가 철학자입니다. 장자는 무엇보다 꿈 이야기로 유명하죠. 장자는 장자, 제물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나비였다. 기분이 아주 좋아 내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잠에서 깨니 나는 틀림없는 인간이었다. 도대체 인간인 내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인간인 나로 변해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가 장차 메타버스의 주요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내가 나일까? 현실의 내가 나일까? 메타버스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 어느 게 현실인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현실에 발 딛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가상은 가상일 뿐 현실에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이분법적 개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같은 층위를 갖는 여러 유니버스가 나열된 양상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면 현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비와 장자의 삶 중에서 자신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삶을 주 캐릭터로 설정하는 거죠. 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유니버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개념들과 비교해서 따져보자면 메타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처럼 구체적인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괄하는 추상적이면서 상위에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의 하나로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듯이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 상위 카테고리고 그 아래에 제페토, 로블록스, 호라이즌 같은 개별 메타버스들은 페이스북이 SNS에 속하는 한 종류의 서비스이듯 메타버스에 속하는 한 종류의 유니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미래를 예측할 때 페이스북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터넷 자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조금 엄밀히 정의하자고 한다면 가상세계라는 그런 가벼운 단어보다는 초월 공간 또는 초월 현실, 초월 세계가 괜찮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정의하자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초월 공간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3강 메타버스 비즈니스 1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안에 있는 제5장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 가상화폐의 도전과 금융권의 응전. 요즘에 암호화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암호화폐는 무가치한 것이다. 혹은 미래의 화폐다라는 논란인데요.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의미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대부분 암호화폐를 쓰거든요. 메타버스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을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상점이나 일터로 기능하기에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들어와 생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주머니에 들어올 돈의 모양새입니다. 아바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돈은 디지털 가상화폐, 특히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암호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화폐일까요?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화폐의 대체물일까요? 화폐는 교환, 가치 척도, 저장의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원래 물물 교환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맞바꾸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쌀이 필요하면 농부와 물물 교환을 합니다. 매번 교환할 때마다 물고기와 쌀을 들고 갈 수 없으니 화폐라는 약속을 통해 교환의 매개체를 정해놓은 거죠. 노동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화폐를 통해서 가늠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교환의 매개체로서는 조금 부적절하긴 해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변동되니까 안심하고 돈을 받기 어렵잖아요. 가령 레스토랑에서 10,000원짜리 파스타를 시켰는데 식사하고 나올 때 가격이 올라 15,000원이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해서 5,000원이 되면 사장은 손해를 보겠죠. 2010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거래하기 시작했을 때 1비트코인의 가격은 2.3원 정도였습니다. 라즐로라는 프로그래머가 1만 비트코인에 파파존스 피자 2판을 사 먹었다고 해요. 2021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자면 라즐로는 한 판에 5천억 원어치의 피자를 먹은 셈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거래에 쓰기는 쉽지 않죠.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가치의 저장이라는 기능을 부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하기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산 투자를 할 때 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값으로 금덩어리를 내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금은 자산 가치만 인정받고 있죠. 금은 실물이라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실체 없는 허구의 약속일 뿐이니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의 자산 가치도 결국 하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화폐 역시 하나의 약속일 뿐이죠. 화폐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몇 가지 허구를 뽑았는데 그중 하나가 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으니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화폐나 금을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불안정한 자산입니다. 1비트코인에 몇억 원까지 간다는 전망과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앞날을 예측할 때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트코인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미국 재무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국가기관 종사자들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들의 감독을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들은 나라에서 찍어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국가가 통제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나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는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죠. 그 외에 젊은 금융인들 역시 비트코인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국가나 지역을 초월해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국가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한 세력은 비트코인의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SNS는 이미 국가를 초월해 있고 메타버스가 주도할 미래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레디 플레이 원에서 그린 메타버스 세계가 이미 가까이 와 있거든요. 미국 아이들의 반 이상은 로블록스라는 가상세계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국가가 필요 없죠.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화폐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은 둘 다 기존 국가라는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해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달러와 유로 등 주요국 통화를 바스켓 형태로 묶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코인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였죠. 리브라는 페이스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 보다폰, 소포티파이, 이베이, 비자, 마스터, 페이팔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연합의 형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의 꿈을 미국 당국은 글로벌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페이스북의 생각대로 된다면 27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리브라를 손쉽게 소지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주는 가입사가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리브라를 사용한다면 글로벌 기축 통화의 개념과 기준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송금을 통해 상당한 수수료를 취한 전통 은행의 수익 구조는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간편하고 저렴하고 빠르니까요. 결국 기존 금융권과 당국의 강력한 반발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보 보안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유력 회원사들은 당국의 협박에 못 이겨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국가의 한계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얼마 안 가 망할 게 뻔하니까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도 한국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해 기획됩니다. 사업이나 플랫폼 역시 자국의 상황과 자국의 시장만 보고 기획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성공한 사업도 곧 글로벌 환경을 연구하죠.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배달의 민족 배달 플랫폼도 사세가 확장되니 베트남에 진출해서 사업을 펼치잖아요.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DM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수준에서 다시 암호화폐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M은 달러화와 유로 등 몇몇 주요국의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DM이 리브라와 다른 것은 리브라는 여러 나라의 돈을 취급해 주요국에서 리브라 자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DM은 각국의 통화와 1대1로 연계됩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미국 DM으로 달러와 매칭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DM으로 연계되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1 미국 DM에 1달러, 1 한국 DM에 1,000원 하는 식으로 가격 변동성을 고정합니다. DM 자체가 초국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미국 DM을 한국에서 쓰기 위해 한국 DM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 달러를 한국 원화로 바꾸는데 필요한 것들이 은행이 요구하는 과정과 수수료에 필적한 만큼은 아니겠죠. 국제기구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지배 구조 요건 정립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차이 방지 방안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다시 도전하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사활을 건 메타버스 사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도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에는 스타벅스 월드라고 할 정도로 스타벅스 매장이 참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 충전 시스템을 활용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돈을 넣어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 카드에 쌓인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 즉 미국 스타벅스에만 카드 충전으로 쌓인 금액이 12억 6,9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거의 전 세계에 있죠. 스타벅스 코리아에 쌓여있는 충전 선급금은 2020년 기준으로 1,800억 원이었어요. 아쉽게도 한국에서 충전한 금액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스타벅스의 해법은 자신들이 투자한 벡트라는 회사의 전자지갑 벡트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벡트 지갑을 통해 스타벅스는 비트코인으로 커피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은 벡트 지갑을 통해 비트코인을 달러로 변환해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스타벅스 앱에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스타벅스는 자신들만의 스타코인을 발행해서 그것을 암호화폐로 만들고 그것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불 충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스타코인의 시세가 오르면 그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어디서든 스타코인을 활용해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앱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매장에서 결제 가능하며 스타코인에 가입한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도 스타벅스 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쓰듯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최근 들어 금융권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치금 자체의 금액이 높아지면 스타벅스는 쌓여있는 예치금으로 대출도 해줄 수 있고 자산관리나 보험 같은 금융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은행처럼 지점을 따로 세울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전 세계 3만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거든요. 메타버스의 미래는 스타벅스의 행보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메타버스는 결국 하나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고 그 경제 생태계의 주요 매개체가 암호화폐 형태가 된다면 그 메타버스는 이미 한 국가와 다름없습니다. 국가 체제의 장벽은 경제 시스템, 언어, 국경 정도인데요. 메타버스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고 경제 시스템도 넘어서니까요. 로블록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로블록스는 공식적으로 로벅스라는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 아바타 꾸미기에 쓰이는 화폐죠. 로벅스는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 화폐는 아니지만 환전 과정을 거치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싸이월드 시절의 도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쌍방향성과 거래액인데요. 거래액 규모로 보자면 싸이월드는 전성기에 1년에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거든요. 로벅스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2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놀라운 것은 로블록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3천만 명 중에 로벅스 결제자는 1.5%인 49만 명입니다. 유료 결제자를 15%로만 만들어도 한 해에 약 20조 원이 로벅스 매출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로블록스의 이용자의 약 70%가 16세 이하 청소년이다 보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메타버스의 연령 자체가 높아져서 구매력 있는 사용자들을 유치한다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맞춰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 부분만 읽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연동되어서 자유자재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 쓸 수 있는 공용화폐가 생긴다면 메타버스 경제의 힘은 국가를 초월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국가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죠. 한국의 초등학생이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비즈니스할 수 있어요. 금융권은 메타버스의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힘들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 금융 부분을 맡을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금융권이 메타버스 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사용자와 돈이 있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금융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금융권은 메타버스까지는 아니어도 개인과 금융이 연계된 신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넷마블과 손잡고 게임과 자산관리를 접목한 신규 서비스를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도 넥슨과 제휴를 맺고 금융과 게임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반적인 부분에 한 10%도 못 읽어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책은 진짜 한번 꼼꼼히 쫙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조금 팁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예전에 물물 교환에서 금으로 화폐가 변경이 됐고 또 금에서 이렇게 지폐로 화폐가 발전된 것처럼 지금은 이런 지폐에서 또 암호화폐로
변경이 되어가는 정말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낯설고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으니까 좀 두렵고 뭔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새롭게 진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거대한 메가 트렌드인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